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자, 교재 101페이지죠. 자, 거기 보시면 무형자산의 정의가 먼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자, 유형자산하고 다른 점은 무형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뭐 식별 가능하고부터는 안 읽어도 되겠고 그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정의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체가 없는 거. 자, 그 다음 2번 무형자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 번째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근데 그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있고 저기 이제 시골에 저 밑에 경상도 가보면은 경상도 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고향인데 고성. 자, 그럼 파리바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있고 파리바게트. 자, 고성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파리가 아니구나. 파리인가? 파리요, 파리인가? 몰라요. 네. 그 있다고 했을 때 그 서울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비싸겠어요? 고성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비싸겠어요? 서울이 당연히 비싸죠. 근데 만약 파리바게트가 서울이나 고성이나 크기, 평수나 그 다음에 그 뭐 인테리어 모든 게 동일하다. 직원도 똑같다라고 칠게요. 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팔려고 내놓으면 당연히 어디 게 비싸요? 서울 게 훨씬 비싸죠. 그 왜 그래요? 예, 서울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좋잖아요.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예, 그 빵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통도 훨씬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비쌀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권리. 예, 그걸 영업권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권리금이다,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권리금이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은 그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 환경적인 그 가치가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영업권이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 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실제로 파리바게트 차릴 때 들어간 돈은 크지 않을 거예요. 막 1억 들어갔다. 근데 실컷 이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놔가지고 매출이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1억만 주고 들어가면은 이때까지 내가 고생한 거 거기에 대한 게 다 뭐예요? 헛수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거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가치를 쳐달라, 예, 그런 부분인데 그 영업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예, 그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펴볼게요. 그 영업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구입하는 영업권이 있고 자가창설 영업권이 있어요. 외부 구입 영업권은 내가 그 영업권을 돈 주고 산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금 주고 들어가잖아요. 보통 가게에. 그럼 권리금 준 거는 내가 영업권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다음 이번에 자가창설 영업권이 있는데 이거는 내 스스로 영업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다가 내 스스로 우리 회사의 영업권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잡아둔 거예요. 영업권. 우리 회사의 영업권은 뭐 1억이다 이렇게 잡아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 근데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업권을 잡는 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만약에 제가 운영하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 우리 세무법인이 있는데 그 세무법인의 영업권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00억이다. 예, 그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재무제표에다가 100억 영업권을 잡았어요.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100억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업권을 잡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 영업권은 내가 딴 사람한테 돈 주고 사온 영업권 있죠. 예, 그것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 자가창설 영업권의 그 내용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개발비가 있는데 개발비가 뭐냐. 자, 요거를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 뒤에 102페이지 상단에 그림 부분 있죠? 그림이 아니라 표 있죠? 표. 예, 그 표를 볼게요.
자, 개발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여기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연구 단계는 뭐냐? 연구 단계는 그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학문 연구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문 기사 보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황우석 박사가 줄기 세포 연구에 성공하다. 예,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다. 이런 게 연구 단계예요. 연구하는 건데 뭐 연구에 성공하여 뭐 논문에 게재하다. 논문에 게재했다. 논문에 실었다라고 하면은 예, 이런 게 연구 단계예요. 순수하게 학문만을 연구한 거예요. 그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연구물들이 실제로 돈이 되는 것들에서 안 됐어요. 상용화 단계는 아니죠. 실제로 팔아먹을 수 있거나 뭐 아직까지 사람을 치유하거나 그런 기술력으로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연구 단계는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발 단계가 있는데 개발 단계는 이제 상용화 단계예요. 실제로 팔아먹을 수 있는 단계.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성공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돈 되는 단계죠.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니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상용화가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팔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했으면은 그 기술력은 뭐 상당한 거죠. 돈 되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력이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연구비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판관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개발 단계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개발에 성공을 하느냐, 개발에 실패하느냐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상용화 단계에서 연구물을 바탕으로 이제 열심히 개발 활동에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그 기술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력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술력은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개발비다라고 해요. 개발비로 해서 얘는 무형자산이 돼요. 자, 근데 실컷 개발 활동을 했는데 그 개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들, 그 비용들이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로 돌아갔으면은 그냥 돈 쓴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경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에 뭘로 들어가느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개발에 성공하면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개발에 실패하면은 경상, 연구, 개발비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들어간다라는 거. 제가 조금만 예를 더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연구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연구물을 바탕으로 뭐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A팀, B팀, C팀을 나눠가지고 그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A팀은 실패, B팀도 실패, C팀만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A팀하고 B팀에 쓴 돈, A팀하고 B팀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들은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경상연구개발비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들어가요. 자, 근데 이 C 프로젝트 팀, 이 팀이 성공한 거 있잖아요. 이 팀이 성공한 이 결과물은 이제 돈 되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C팀이 개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들은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 됐기 때문에 얘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2페이지 상단에 표 볼게요. 표 보면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에서 연구비로 처리하고, 개발 단계는 그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개발비 인식 요건은 밑에 별표 1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럼 몰라도 돼요. 그럼 몰라도 되겠고,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이 말이 개발에 성공했다 이 말이고,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개발에 실패했다 그 말이다. 예,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비, 무형자산, 실패한 경우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서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됐죠? 예, 요건 알아두세요.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분계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105페이지 가보세요. 자, 105페이지에 거기 필수분계에서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은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폰뱅킹 2차에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1,200. 차변에 오는 계정과목이 뭐가 되느냐? 개발에 따른 비용이잖아요. 근데 뭘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개발에 성공했다 그 말이겠죠. 계정과목은 뭐가 돼야 되느냐? 개발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차변의 개발비, 대변의 보통예금이겠죠. 자, 그 다음 다시 102페이지로 가시고, 이거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리면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참고로 이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단계로 간주하냐면요. 연구 단계로 간주해요. 이런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본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3번의 산업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가 산업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형자산을 보면은 무형자산은 그 계정 과목 명에 건자가 보통 들어가 있어요. 권리가 무형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권리들. 자, 그럼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거 1번에 특허권이 있죠. 예, 특허권은 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기술을 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도 기술 같은 건데 그런 기술을 그러니까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뭔가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몰라도 되겠고 그냥 둘 다 지 혼자 기술을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자, 3번의 의장권은 디자인을 지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권리. 그다음 4번의 상표권은 상표를 지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다음 4번에 기타의 무형자산이 있는데 1번에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윈도우 있죠. 윈도우가 형체가 있나요, 없나요? 윈도우. 일단 다시 무형자산의 정의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고 형체가 없는 게 무형자산이죠. 그럼 윈도우가 없으면 영업활동이 안 되죠. 근데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려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윈도우가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 CD는 형체가 아니에요. 파일도 형체가 아니에요.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게 형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윈도우를 손으로 건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겠고, 이건 프랜차이즈.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상당한 그 권리죠. 권리기 때문에 얘도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뭐 BBQ,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또 뭐가 있지? 뭐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무형자산이 되겠고, 3번의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는 뭐냐면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기 MS 있잖아요. MS의 라이선스를 1년간 획득을 했어요. 1년 단위로 획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샀는데 예전에는 1년 단위로 획득을 하면 1년 동안 MS 오피스를 쓸 수 있는 그 라이선스를 줘요. 그럼 얘는 계약을 맺을 때 1년 단위로 1년으로 맺었잖아요. 네, 그게 라이선스예요.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한 것. 자, 4번 저작권. 저작권 뭐 많이들 침해하고 계시죠. 그다음 5번의 강화권. 강화권은 강물을 지 혼자 캘 수 있는 권리. 그다음 6번의 어업권. 어업권은 지 혼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무형자산은 보통 보면은 뒤에 다 건자가 붙어 있고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권리들, 그런 것들이 무형자산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무형자산 보면은 뒤에 건자가 붙어 있는데, 근데 개발비 있잖아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인데 뒤에 빚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비용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빚자 붙어 있다라고 해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무형자산의 취득 및 상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볼게요. 그 무형자산의 취득이 있는데 취득은 외부에서 살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외부로부터 취득한 게 되는 거고, 그 회사 내에서 만드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되는데, 두 경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 거기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외부로부터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겠고, 2번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돼요. 그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보시면은 전부 다 창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창출이라고 하는 말이 만드는 데 들어간 거예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다만 있죠. 다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뭐 판매비, 관리비, 기타 간접 지출, 2번도 됐고, 그 다음 3번 보면은 무형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그런데 무형자산을 운영하는 거는 만들어진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 취득원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창출하는데 만드는 데 들어간 직원의 인건비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고, 운영과 관련된 직원의 인건비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하단에 이번에 무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이 있는데, 이건 유형자산하고 같아요. 넘어가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볼게요. 자, 104페이지에 무형자산의 상각이 있죠. 이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무형자산의 상각이 유형자산과 어떤 것들이 다르냐, 이거 한번 볼게요. 내역연수. 자, 첫 번째 내역연수가 있는데, 유형자산이 있었죠. 유형자산은 내역연수를 뭘로 했느냐? 그냥 안 꺼라면 돼요. 제한이 없어요. 합리적인 거. X라긴 그러네. 합리적인 거를 유형자산의 내역연수로 하면 되겠고, 무형자산 있죠. 무형자산은 내역연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20년 이내에서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연수 보면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근데 그 첫 번째 줄에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그 법령이나 계약에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때는 20년 초과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비아그라 있죠, 비아그라. 그 비아그라를 만든 회사, 그 기술력을 개발한 회사는 돈 많이 벌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력을 몇 년 동안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비아그라에 대한 특허죠. 예, 특허를 25년 동안, 30년 동안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특허권은 내역연수가 몇 년이 될까요? 30년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법령에 뭐 이 기술력은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때는 20년 이상 가능해요. 자, 근데 그런 법령이 없다라고 하면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 그 두 번째 줄 끝에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라이선스가 있었죠. 윈도우 라이선스를 만약에 산 게 X 1년 5월 1일 날 구매했다. 라이선스를 봤더니 X 1년 7월 1일부터 X 2년도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은 구매한 시점에 상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해야 될까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에 잔존가치가 있는데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일단 유형자산부터.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합리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무조건 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상각방법. 자, 상각방법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리적인 거 쓰면 돼요. 자, 근데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자,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때는 무슨 법을 써야 되느냐? 그때는 무조건 정액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상각방법 부분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가운데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세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회계 처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자, 유형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처리했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썼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썼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뭐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빼는 형식의 계정 과목이었었죠. 차환 계정이었어요. 자, 근데 무형자산 있잖아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선택이 가능하다. 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직접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법이 있는데, 자,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변에 개발비가 있었다. 개발비를 직접 상각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차변에는 상각비,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무형자산, 네,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간접법은 차관계정,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로 갑누를 쓰는 건데, 무형자산, 네, 상각, 누계액, 네,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쓰는 게 간접법이죠. 자, 이 둘 중에서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무형자산은. 그래서 감가상각을 직접 상각하는 것도 가능하고 누계액 계정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프로그램은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을 직접법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프로그램에서는.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형자산 상각비 처리가 있죠. 그럼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건 제조원가,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거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뭐 그 말이겠죠.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하고 다르죠. 다르니까 이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내역 연수는 20년 이내, 잔존 가치는 무조건 빵.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되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그다음 분계 같은 경우에는 직접법을 쓸 수도 있고 간접법을 쓸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은 이 직접 상각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105페이지 필수 분계 연습이 있는데 1번 했죠. 2번 볼게요. 특허권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차변의 특허권 50, 대변의 보통예금 50. 그렇게 하면 되겠죠. 3번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소프트웨어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소프트웨어지 뭐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소프트웨어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설명을 다 드린 거고, 그 뒤에 403페이지 있죠? 403페이지에 무형자산 그 실전 연수 문제 부분 한번 볼까요? 26번 문제. 자, 403페이지로 와보세요. 25번까지는 다 했었고 26번 보시면은 신제품 개발에 투입된 전담연구원의 인건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죠. 무형자산과 관련된 그 분계 문제는 27번 문제. 26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겠어요? 개발에 성공하면은 개발비, 개발에 실패하면은 경상연구 개발비로 한다라고 썼죠. 지금 문제는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개발비죠. 네, 차변의 개발비 500, 대변의 현금 500이고. 자, 근데 27번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특허 출원 등의 재비용 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 특허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특허권이 돼야 돼요. 차변의 특허권 20만 원, 대변의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20만 원.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이론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106페이지 가보세요. 자, 106페이지 무형자산 이론 문제. 자, 이건 칠판을 제가 좀 지우고 바로 풀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다음 계정 과목 중 일반 기업회 유진에 의할 경우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 기업에 연구비가 있는데 연구비는 판관비죠. 니은의 개발비, 무형자산 맞죠? 디귿의 경상연구 개발비가 있는데 얘는 판관비, 리엘의 영어권, 무형자산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 그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이런 문제 풀 때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 보면은 지금 문제 있는 계정 과목들의 그 구분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연구비, 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 치고 연구비라고 쳐봐요. 그럼 연구비는 판관비 쪽에 있을 거예요. 800번대로. 그 다음 컨트롤 F 치고
개발비 누르면은 개발비는 무형자산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실기할 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1번 합병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영업권은 돈 주고 사는 거는 된다라고 썼죠. 자가창설 영업권 인정하지 않는데 돈 주고 사는 영업권 인정한다라고 썼고, 2번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여 지출한 연구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니까 연구비 판관비죠. 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그렇죠.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쓰라고 돼 있죠.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 정액법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에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가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썼죠. 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예, 아까 설명했었죠. 개발비 하면서. 2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의 구분이 애매할 때는 어디서 발생한 걸로 본다라고 했어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썼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항목들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향후 5억 원의 가치 창출이 확실한 개발 단계에 2억 원을 지출하여 성공한 경우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계산한다라고 썼죠. 2번 내부 창출한 상표권으로서 기말 시점에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자, 근데 상표권인데 이 상표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형자산이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기술력 같은 거겠죠.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예, 이런 무형자산이나 내부적으로 창출해가지고 무형자산,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외부에서 구입해오는 무형자산들은 보통 권리들 있잖아요. 권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오잖아요. 이러한 자산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형자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을 내부적으로 창출해가지고 뭐 그 자기 스스로 상표권이 얼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어권이랑 마찬가지죠. 영어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어권을 계상하는 건 안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이나 상표권, 뭐 이런 권리들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 그 금액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 내부적으로 창출해가지고 뭐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그 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주관적이고 그 금액 자체가 누가 사줘야지 인정이 되는 거지 사지 않는 이상은 그 금액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하고 4번은 돈 주고 산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돈 주고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거는 뭐 기술력, 기술 개발하는 거, 그런 것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그 4번 볼게요. 4번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 중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개발 단계를 거친 거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고, 7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 맞죠? 2번에 뭐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건 됐고, 3번에 불량목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연구개발비, 영업권 등이 있음. 연구개발비는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은 다 끝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08페이지죠. 108페이지에 기타 비유동자산 있죠. 이것도 좀 끝내고 갈게요. 자, 그 기타 비유동자산 보면은 얘는 뭐냐면요. 비유동자산인데 투자, 유형, 무형자산이 아닌 거. 그걸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자,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임차보증금 있죠. 예,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월세 30에 보증금 100이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이 있고 집주인 입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는데, 자,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내는 거죠. 내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겠죠. 계정 과목이 뭐가 되느냐? 임차료가 되겠고, 얘는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은 거 수익이죠. 계정 과목이 임대료가 되겠고, 얘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요. 수익. 자, 그 다음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내죠. 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걔는 자산이에요. 임차 보증금. 자, 그 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부채예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고, 계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으로 쓰는데 자산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받은 거는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빚이단 말이에요. 부채인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낸 거는 비용이잖아요. 한 번 내면 끝인 돈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쓰고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낸 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산이단 말이에요. 쓰는 계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이 되겠고,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자,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은 건 수익이죠. 그래서 임대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고, 얘는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보증금을 내죠. 아, 보증금을 받죠. 받으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부채가 돼요. 받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예, 이런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차자가 들어가는 건 빌리는 자 입장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일 거고, 대자가 들어가는 거는 빌려주는 거죠. 예, 집주인 입장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니까 그 대자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계정 과목이 프로그램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들이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입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이런 계정 과목들이 상당히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차변에 와야 되느냐, 뭐 대변에 와야 되느냐, 뭐 그런 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임차료하고 임차보증금은 앞에 가운데 차자가 있죠. 그게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들이고, 그 다음에 임대라고 임대보증금은 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다. 뭐 이렇게도 외웠었어요. 자, 그럼 108페이지 거기 표에 임차보증금 사례 볼게요. 사례. 공장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대변에 현금 10,000원. 자, 보증금 준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 1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자산이죠. 이번에 전세건이 있는데 그건 됐어요. 그냥 그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게 뭐냐라는 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조기 등록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계정 과목이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그런 건 안 외워도 돼요. 자, 3번에 장기 매출 채권. 몰라도 돼요. 4번에 장기 미수금. 아,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 채권인데 1년 이후에 받을 매출 채권이면 장기자를 붙이고, 그냥 4번에 장기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인데 1년 이후에 받을 미수금이면 장기 미수금, 뭐 그런 계정 과목인데 안 중요해요. 5번에 전신전화 가입권. 이것도 안 중요한데 지금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요, 이 계정 과목이 거의 8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정 과목이거든요. 옛날에 7, 80년대에는 전화 가입을 하면은 보증금을 냈어야 돼요. 그 보증금이 상당히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는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부자다, 뭐 그런 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낸 보증금, 전화를 가입하고 낸 보증금이 전신전화 가입권인데 뭐 지금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계정 과목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다음 109페이지 볼게요. 109페이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자, 1번. 다음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정 과목 및 조기 등록 들어가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풀면 되니까 들어가서 풀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풀어볼게요. 그 좀 이따 실기할 때. 근데 일단 지금 답을 내보면은 만기보유증권 있죠? 얘는 투자자산이에요. 2번에 투자부동산도 투자자산, 3번에 임차보증금, 얘가 기타 비유동자산이겠죠? 4번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투자자산. 2번 다음 중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답인데 3번에 선급비용은 유동자산이 맞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죠. 얘는 비유동자산 맞아요. 자, 다 했는데 그 뒤에 40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403페이지에 그 분계 문제 3문제가 남았는데 이거 마저 풀고 갈게요. 7월달 문제. 자, 403페이지에 28번 문제 볼게요. 7월 1일 날 대전백화점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200이고 보증금 낸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산이죠. 차변의 임차보증금. 29번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임차료 미지급액 6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억 9,4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반환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옛날에 저번 달에 월세를 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월세가 600이네. 자, 그럼 차변에 임차료 600. 자, 그럼 대변에 미지급 비용 60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월세 갚아야 될 돈이 얼마였냐면요, 600이었어요. 근데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보통 쓰죠. 근데 미지급 비용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미지급금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뭐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나중에 결산할 때 제가 설명할 테니까. 미지급금 대신에 미지급 비용을 썼다. 뭐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월세 안 낸 게 얼마가 있었어요? 600이 있었죠. 자, 그다음 보증금 낸 게 얼마가 있었더래요? 보증금 낸 거는 2억이었겠네요. 임차료 미지급액 600만 원하고 나머지 1억 9,400이니까 보증금이 2억이겠죠. 2억. 그럼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 얼마가 잡혀 있었겠냐면요. 2억이 잡혀 있었겠네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라고 할게요. 제 마음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증금이 받을 돈이 2억이 있고 월세 미지급한 게 얼마가 있어요? 600이 있는 상태이죠. 자, 그 임대기한이 만료가 돼서 보증금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있는 임차 보증금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임차 보증금 2억 원을 대변에 빼요. 빼면 되겠죠? 대변에 임차 보증금 2억 원 제거. 그럼 차변 돈 받아요. 받는데 뭘 빼고 받아요? 임대료 미지급한 거 빼고 받겠죠? 대변에 있는 미지급 비용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미지급 비용. 요거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 돈을 받겠죠. 얘 못 받은 게 아니라 얘를 안 줬죠. 아직까지 안 줬기 때문에 얘 빼고 돈 받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준 거를 빼면은 600 해서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요거 빼고 돈 받겠죠. 그럼 1억 9,400만 원을 받았죠. 1억 9,400만 원이 어디로 들어왔대요? 보통예금으로 반환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1억 9,4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5천만 원에 대해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되어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으로 변경하였다. 그럼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있었냐면요,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자, 토지가 5천만 원 있었는데 이 토지를 무슨 목적으로 변경했대요? 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죠. 그럼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차변에 있는 토지를 대변에 빼면서 계정 과목을 투자 부동산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5천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걸로 바뀌니까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산과 관련된 거,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거는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거기 400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비유동자산 한 거 있잖아요. 요거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